한밤중의 도심, 화려한 불빛 아래 우리가 외면해온 숫자가 있습니다. 1900조 원. 대한민국 전체 국내 총생산 GDP를 넘어서는 이 거대한 숫자는 이제 단순한 통계적 수치를 넘어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빚을 자산이라 믿어왔고 저금리라는 달콤한 마취제에 취해 내일의 소득을 오늘로 끌어다 쓰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부터 지방의 소도시 상가까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빚이 묻어있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유동성의 축제는 끝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찾아온 고금리의 공습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무참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날수록 중산층의 소비는 얼어붙고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불황의 징조가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국가의 곳간이 비어 발생한 사태였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에서 시작되는 전대미문의 안방 위기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일상의 평온을 갉아먹는 이 거대한 부채의 사슬은 언제부터 우리를 옥죄기 시작한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1900조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째깍거리는 뇌관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그리고 그 폭발의 파편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우리는 이제 직시해야만 합니다. 거품이 거치고 난 뒤 드러나는 민낯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가혹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험한 기록의 첫 장을 넘기려 합니다. 위기의 징후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그러나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근 수도권 외곽의 법원 경매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영끌이라 불리는 매수 열풍의 중심지였던 아파트들이 줄줄이 경매 물건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가의 70%까지 떨어진 낙찰계도 선뜻 손을 드는 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더 위험한 신호는 제2금융권과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의 대출 행렬에서 포착됩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연 15%가 넘는 고금리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로 연명하며 이른바 돌려막기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득의 절반을 넘긴 지 오래입니다. 먹고 입는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이 은행 이자로 흘러들어가는 셈입니다. 시장의 공포를 측정하는 CDS 프리미엄이 요동치고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맥을 못 추는 이유도 결국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대외 신인도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소비가 얼어붙고 내수가 고사하는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파국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자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빚의 무게는 그대로인 부채의 늪은 이미 우리 발목을 깊숙이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경제 충격이 작동하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역습이라 불리는 부채, 디플레이션, debt, deflation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의 시중금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때 가계는 늘어난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소비 위축은 곧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설비 투자를 포기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가계는 결국 가지고 있던 자산, 즉 부동산이나 주식을 급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이는 다시 가계의 순자산을 감소시켜 담보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은행은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게 되고 가계는 더 큰 패닉에 빠져 자산을 투매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얼빙 피셔가 경고했던 경제 붕괴의 전형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유동성을 마비시키는 트리거가 됩니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사금융 구조 역시 이 위기를 증폭시키는 매개체입니다.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파산으로 몰아넣으며 사회적 신뢰 자본마저 붕괴시킵니다. 돈이 돌아야 할 경제의 혈관의 부채라는 거대한 혈전이 쌓이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점점 느리게 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부채의 저주를 경험했던 국가들의 사례는 타산지석을 넘어 공포로 다가옵니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보십시오. 한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던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과도한 외채와 방만한 재정 운용, 그리고 이를 견디지 못한 가계 경제의 파탄 때문이었습니다.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로화라는 강력한 우산 아래에서 누렸던 저금리의 축제는 결국 국가 부도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연금은 삭감되었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조국을 떠났습니다. 최근 터키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은 경제 시스템이 붕괴했을 때 개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은 이들 국가와는 기초 체력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08년 미국을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 시스템을 자랑하던 미국조차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내준 대출이 도화선이 되어 전 세계 경제를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당시 미국의 위기 직전 수준을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낙관론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사에서 부채 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폭발 직전까지도 시스템의 건전성을 과신했다는 점입니다. 1900조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고등이 아니라 이미 우리 문턱을 넘어선 거대한 파도의 높이입니다. 가계부채의 폭발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순히 개인의 파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성장 잠재력의 거세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내수시장입니다. 가계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 상환에 사용하게 되면 교육, 문화, 외식 등 필수재를 제외한 모든 소비가 급감합니다. 내수가 죽으면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이는 다시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성장의 고착화입니다. 부채에 짓눌린 가계는 미래를 위한 투자나 창업에 도전할 여력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부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이는 인구 절벽 문제를 가속화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또한 극도로 높아집니다. 가계대출 부실화는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위기 시 은행은 대출 회수에 급급해지며 신용 경색을 유발합니다. 돈줄이 막힌 중소기업들이 연쇄부도를 맞이하고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는 시나리오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또한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됩니다. 위기 속에서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극소수의 부유층은 헐값에 나온 자산을 싹쓸이하며 부를 대물림하는 반면 서민들은 자산 사다리가 끊긴 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가계부채 1900조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축해온 자본주의 시스템이 내부로부터 붕괴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폭주하는 부채 열차를 멈추기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억제라는 명분 아래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이는 곧 양날의 검이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채의 팽창은 막을 수 있으나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폭발하며 연쇄 파산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 상승과 환율 방어 실패, 그리고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유동성이 우려되는 진퇴양양의 형국입니다. 정부의 대응 역시 위태로운 줄타기와 같습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L 규제를 강화해 대출의 문턱을 높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금융을 쏟아내며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수술 시기를 늦추어 환부의 괴사를 키울 뿐입니다. 금융당국은 연착륙을 목표로 부실 채권의 매각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1900조라는 거대한 댐에 생긴 균열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국가가 대신 빚을 갚아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정책적 수단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한 미봉책이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부채의 거품을 걷어내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시스템의 재설계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위기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이제는 공격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자산 구조를 냉정하게 재편하는 것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공식이었던 레버리지, 차입비를 통한 수익 극대화는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금리 시대에는 빚 자체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소득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원금 상환에 집중하여 부채의 절대량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고금리 이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정책 상품으로 갈아타는 금융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또한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덩치 큰 비유동성 자산에 모든 부를 묶어두는 것은 위기 시 발을 묶는 족쇄가 됩니다.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비상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탐욕이 공포를 압도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계의 재무제표를 점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허세를 걷어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기회 또한 살아남은 자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입니다. 투자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파산하지 않는 인내이며 화려한 수익률보다 가치 있는 것은 가족의 일상을 지켜내는 보건력입니다. 1900조 원. 이 숫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수십 년간 일구어온 번영 이면에 감춰둔 어두운 그림자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빚으로 쌓아 올린 풍요를 우리의 실력이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며 그 대가는 대개 가장 약한 고리부터 치러지기 마련입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살펴본 가계부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엄중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장에만 매몰되어 놓쳤던 분배의 가치,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산 거품의 허망함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1997년의 외환 위기를 극복했던 저력은 국가 시스템의 복구였지만 2020년대의 부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우리 개개인의 각성과 절제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가올 폭풍을 견딜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경제적 토양을 물려줄 것인가? 빚으로 세운 바벨탑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 그 시작은 1900조라는 숫자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경제는 심리이지만 그 심리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냉철한 현실 인식입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며 이 위기를 넘어서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을 해체하는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